안녕하세요. 사실과학연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본 최근의 어떤 그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증시랑 이제 금리 쪽에서도 뭔가 많은 변동폭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 관련돼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내내 유동성 흐름과 관련돼 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가 하나 있는데, 뭐 유동성이라는 게 뭐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뭐 M2일 수도 있고 어디는 또 뭐 은행의 대출 추이를 볼 수도 있고 누구는 또 지급준비금을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올해 내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TGA, RRP, 지급준비금 요 세 가지를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요번에 뭐 S&P 500을 추가하긴 했는데 보시면 S&P 500이 지급준비금이랑 굉장히 예, 연동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해서 우리가 지급준비금을 보는 게 S&P 500을 뭔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지급준비금에 영향을 지금 많이 주고 있는 게 RRP가 쭉 빠지고 있는 부분. RRP가 쭉, 그러니까 영래포 쪽에서 자금이 쭉 흘러나오면서 지급준비금과 TJ를 들어 올리고 있죠. TJ 같은 경우에는 8천억 부근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 연방 재무부가 말했던 거 보면은 한 8천억 정도가 목표치인데 거의 도달해 있는 상황이죠. 8천억 가까이 모아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국채 발행 계획 같은 거 보면은 아무래도 4월 달에 들어오는 소득세 때문에 국채 발행이 적어질 거다 해서 뭐 문 팀장님이나 성사영 과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약간 국채 금리가 내려올 수 있는 부분. 국채 금리가 내려오면은 아무래도 RRP에서 국채를 다 업서빙하고 있었는데 그 RRP 자금이 국채 쪽으로 넘어왔던 동인이 되었던 그 금리 차이. RRP 금리가 지금 5.3이죠. 최하단에서 5bp 정도 더 주니까 5.3%인데 그거보다 최근에 1개월짜리, 3개월짜리 국채 금리 보면은 5.4에서 5.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한 10bp, 15bp 정도를 무위험 차익을 무위험 차익이 아니죠. RRP 금리보다 조금 더 주다 보니 그 금리를 쫓아서 움직이고 있던 게 이 RRP 시장의 자금이었던 건데, 그 RRP가 2.4조에서부터 쭉 이 방출되었던 이유가 1개월짜리 미국 국채 금리가 뭐 10bp가 됐든 20bp가 됐든 더 높기 때문에 그 동인으로 움직였던 건데, 만약에 국채 발행이 줄게 되면은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 RRP 금리인 5.3%랑 유사한 수준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다시 RRP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 예, 요런 이야기가 지금 돌면서 뭔가 4월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게 좀 팽배하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요거는. 그래서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 뭐 RRP가 다 소진되고 나면 지급준비금에서 문제가 생기네 뭐네 했지만,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RRP가 소진되면서 이미 지급준비금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제가 그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때보다도 지급준비금이 계속해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GDP 대비 지급준비금을 보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뭔가 문제가 된다고 했던 11%, 10%뭐 요 정도까지 도달을 하기에는 이미 RRP 쪽에서 지급준비금을 많이 충당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나 TGA 잔고, 재무부 잔고 쪽에서도 이미 8천억 정도 가까이 되는 자금을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RRP가 아니라 지급준비금이랑 TGA 쪽에서도 충분히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뭔가 단기 시장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를 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에 발생될 뭔가 그런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고 치면 아무래도 BTFP가 좀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국채 발행이 줄어드는 부분도 영향이 주긴 될 거예요. 그건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위험 차익을 노렸던 헤지펀드들의 예, 돈을 빌리는 금리와 내가 1개월짜리 국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냥 무위험 차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작 10bp밖에 안 되지만은 그걸 무한 레버리지를 돌리게 되면은 국채를 사고 다시 그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국채를 사고 그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걸 이제 무한 반복하게 되면은 비록 10bp지만 20비, 20배만 뻥튀기 시켜도 2%가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레버리지 튀겼던 게 BTFP가 3월 11일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3월 11일에 딱 그 무위험 차익을 쓴 게 4월 11일에 끝나겠죠. 내가 그거 가지고 1개월짜리 채권을 샀다고 하면은 물론 BTFP는 1년 정도 1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3월 11일에 마지막으로 뭔가 누군가가 그런 레버리지 차입을 했다고 치면은 아마 3개월짜리까지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어마어마한 자금이 어나인딩 되는 거는 1개월. 그러니까 3월 11일에, 그러니까 4월 11일에 만기에 도래하는 그 BTFP 대출이 돌아가겠죠, 집으로. 그게 이제 보면은 최근에 만기되고 나가지고, 만기될 때도 보면 이렇게 삐쭉 올라왔거든요. 요 삐쭉 올라와 있는 요 부분이 마지막으로, 3월 11일에 마지막으로 딱 돈을 빌렸던 그 순간으로 보고 있고, 이제 그 친구들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빠지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그냥 무위험 차익을 노렸던 레버리지가 이제는 쭉 회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설명대로 보면은 이거 보시면 요때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빌렸을 때 3월 11일에 BTFP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3월 11일에 1개월짜리 국채 매입을 했던 어떤 목적을 가진 이렇게 무위험 차익 목적을 가졌던 매수 주체자가 4월 11일이 되면은 어차피 이제 내가 들고 있던 국채가 만기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담보로서의 효력을 다하겠죠. 그래서 요 얘는 이제 미국 재무부한테서 돈을 받고 국채를 줘야죠. 그러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야죠. 그러면서 내가 대출을 받았던 게 집으로 다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헤지펀드 주체는 요 이자로 내가 내는 자금과 1개월짜리 국채에서 발생된 이자에서 그 차익만큼만 딱 먹고 이제 끝나게 되죠. 그 베이시스 트레이딩 했던 게 끝나게 되는 게 이제 4월 11일에 대출 상환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왔던 은행 대출 신용화폐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저는 요것 때문에 발생되는 유동성 문제도 사실상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해서 저도 충분히 4월이랑 5월에는 좀 주식을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지급준비금이 이거 괜히 라인을 두껍게 해가지고 보라색이 좀 파란색을 가렸는데 마지막에 지급준비금 끝에 거 보면 이렇게 꼬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어? 이거 하나 그냥 다시 찾아봅시다. 여기 보시면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쭉 내려가 있거든요. 3월 13일부터 이제 4월 며칠이 오늘? 4월 8일.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지급준비금은 내려가고 있어요.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이시스 트레이딩 하려고 집 밖으로 나왔던 돈들이 최근에 뭐 BTFP 금리도 그냥 확 올려버렸죠. 원래 OIS랑 연동되어 있었는데 그냥 그 무이험 차익을 자꾸 너네 자금 부족한 애들 이용하라고 BTFP를 운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이시스 트레이딩 한다고 갖다 쓰는 놈들 때문에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 놈들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베이시스 트레이딩이 어려워졌고 그때 마지막으로 발생되었던 뭔가 그런 매수 주체들이 쭉 어나인딩 되고 있는 거죠.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게 쭉 회수가 되면서 이렇게 지급준비금이 지금 빠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가 반등이 나올 건지 지금 보면 이렇게 그래도 우상향하는 채널에서 한 달째 지금 내려오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계속해서 하락할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튼 전체적으로 다 종합을 해봐도 4월하고 5월은 충분히 예, 그냥 좀 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국채금리. 국채금리도 보면은 제가 10년물 4.5% 4.5%갈 때까지 그러니까 한 번은 볼 거다라고 지금 올해 제가 석 달 전에 이 제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실과 의견입니다. 금일 보유하고 있던 장기채 전량
연금 계좌 포함해서 매도했습니다. 매도 사유는 뭐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었는데 3개월 전에 그 뒤로 제가 팔 때가 3.8%였어요. 10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들고 있던 거 다 팔았습니다 했던 거고 요때 1억 넘게 팔았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진짜 저점 잘 잡았었어요, 이때는. 진짜 3.8%에 딱 팔고 완전 채널형으로 우상향해가지고 지금 4.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건데 저는 사실 4.5%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4.5%까지 너무나 활짝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절대 사지 말라 그랬어요. 손도 대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4.4%까지 온 거고 엔화도 보면은 엔화 이렇게 쭉 빠질 때 솔직히 그 마선생 거 들어가 보면은 쭉 빠지고 있을 때 엔화 사라고 추천하는 영상 올라와 있거든요. 그 제가 그 영상이 올라오고 나가지고 누가 제 세미나 때 질문으로 엔화 사는 거 어떠냐고 해가지고 아니 151N일 때 샀어야지. 그걸 뭐 다 내려온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뭐 하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려오던 게 다시 쭉 상향해서 150일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일본이 금리 올리는데 제로금리도 아니었죠. 예금에다가는 뭐 마이너스 0.1% 때리고 있던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왜 금리를 상향했는데 엔화가 이렇게 약세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원래 환율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일본도 올리긴 했지만 미국이 물론 멈춰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떨어질 거야라고 미리 프라이싱하고 있던 환율이 존재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인플레가 빠지지 않으면서 이거 고금리 계속 오래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미국의 금리가 높은 게 오래 갈 것처럼 예상이 되다 보니 엔화의 금리보다는 미국의 금리가 더 오래 갈 거에 대해서 프라이싱하는 게 비중이 더 커진 거죠. 그러면서 이 엔화에 대한 환율이 이제 저평가가 되면서 이렇게 쭉 엔화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장기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엔화가 이렇게까지 높게 치솟고 있는 거는 사실상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에 이렇게 높게 올라와 가지고 지금 150일 전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중앙은행이 보통 어떻게 개입을 하냐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그러니까 달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여야 엔화 통화 가치 방어가 되겠죠. 그럼 그 달러는 어디서 나냐? 보통 중앙은행은 뭐 현찰로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자산을 우리나라 그 중앙은행 자산을 보더라도 다 유가증권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로 들고 있어요. 이자는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인플레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국채로 들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수급하기 위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들고 있던 미국 국채를 미국 시장에다가 다시 팔고 그 달러를 들고 자국 시장으로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달러를 살포하기 때문에 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본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국채를 시장에다가 파는 거. 그게 리스크가 되겠죠. 장기 국채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조도 모자를 판에 미국 중앙은행이 예, 일본 중앙은행이랑 같이 팔고 있는 거니까.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표현할게요, 이제. 그 연방준비제도 뭐 이래가지고 뭐 시스템이다. 이렇게 뭐 얘기는 하는데 그냥 중앙은행으로 할게요. 앞으로 그냥 쓰는 거는. 자, 몰라서 중앙은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중앙은행 맞아요.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일본 엔화 약세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 리스크로 작용할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150일 뚫고 155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 좀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자산 중에 기다리고 있는 게 요거 하나 있습니다. 엔화 연동 미 장기채. 제가 예전에는 에이스 그 미 장기채 30년물 그거랑 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타이거 일본 엔 선물 요 두 개를 혼합해서 사서 마치 그 엔화 연동 장기채 산 것처럼 그런 효과를 보곤 했는데 이제 아예 요게 상장이 됐어요. 작년 말부터 요게 왼쪽 게 아마 KB증권인 것 같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에이스인 것 같습니다. 요 두 개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엔화 노출 미 장기채가. 보시면 작년 12월에 상장된 거는 만 원에 상장시켜가지고
지금 9천 원이니까 한 10%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올해 3월 중순에 ETF가 나왔는데 한 4% 정도 빠졌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엔화 하락하는 추이랑,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되는 부분이랑 미국 장기채가 약세가 되는 부분 두 개가 겹치면서 최근에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 엔화도 일단 상단이 너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에다가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대응 예정입니다. 일단은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장기채 같은 경우에도 4.5%까지 절대 손 안 대고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도 누가 뭐래도 그냥 에이스 30년물 사서 1개월마다 이자 따박따박 받는 게 제일 속 편하고 좋아요. 자, 장기 국채에다가 그럼 왜 최근에 이렇게 오르고 있냐? 제가 생각하는 거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장기 금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장기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수급. 수급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급, 잠재 GDP, 기대 인플레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장기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해외 수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요게 3월 10며칠에 발행된 해외에서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보시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뭐 당연히 재팬이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고 있어요. 1월까지밖에 발표가 안 됐지만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샀던 거 알겠어. 이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엔화가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달러를 팔 필요가 없었죠. 사고 있었어. 잘.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자료가 1월까지입니다. 1월. 작년 말부터 쭉 잘 사고 있었다고. 거의 뭐 천억 달러 가까이 샀네. 근데 보시면 올해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10엔 정도 상승했죠. 그러면 거의 얼마야? 한 7%, 8% 상승한 거죠. 올해 연초보다. 요렇게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일본이 사줬을까는 의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미국 국채를 매수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수급 자체도 보면은 중국도 다시 샀어요. 작년 말에. 쭉 사서 다시 8천억 가까이 샀다가 1월에 다시 팔기 시작했네요. 연말까지 샀다가 다시 팔았어요. 근데 2월, 3월, 4월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2월, 3월에 요 두 개, 중국이랑 일본이랑 어떻게 했을지는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팔았죠. 예, 사다가 12월까지 샀고 팔았고. 요거는 해외 수급은 절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공급. 공급은 4월 달에 채권 얼마나 발행할 거냐. 그다음 단기채가 얼마나 발행할 거냐. 요거 가지고 좀 이야기가 많은데 당연히 재무부가 발행하는 거를 봤을 때 4월에 들어오는 소득세가 얼마나 거치는지에 따라서 재무부의 발행 뭐 양이라던가 뭐 단기물을 많이 발행할지 장기물을 많이 발행할지 요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정되어 있던 것보다 덜 발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훨씬 많이 거칠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되었던 2분기 조달 계획을 보면은 소득세가 생각보다 되게 낮게 잡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연방 그 재무부가 이 텍스 걷는 거 보면은 생각보다 GDP, GDI랑 많이 연동이 되어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반등돼서 올라오고 있어요. 텍스 거치는 게. 그리고 작년에 GDP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아니죠. GDP 괜찮았어요. 요거는 뭐 다른 이코노미스트들도 들고 와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텍스 거치는 게 GDP가 뭔가 선행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GDP를 보면은 텍스가 얼마나 거칠지 알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주식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전해에 주식 시장이 좋았으면 세금이 많이 거쳐요. 보시면 많이 개형 자체가 많이 흐름을 타고 있죠. 근데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올랐어. 작년에 이렇게 좋았다고.
근데 텍스가 생각보다 덜 거칠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정되어 있는 것보다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거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국채 발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유동성 쪽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채권 발행이 적어지면은 금리가 내려갈 거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RRP에서 국채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던 게 그 금리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면은 다시 RRP 쪽으로 자금이 흡수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선행해서 보는 게 작년에 주식 시장이 너무 좋았던 게 텍스가 많이 거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투급은 방금 받고 가져가는 놈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일단 일본이 엔화 방어하는 데다가 또 본인들이 들고 있던 국채를 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수요가 일단 안 좋고 공급 자체도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수급은 안 좋아요. 장기금리에다가 안 좋게 그러니까 위 상방으로 훨씬 높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채우기 위로 아주 강하게 위로. 두 번째 잠재 GDP. 잠재 GDP가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죠. 특히나 ISM PMI 나온 거 보면은 생각보다 너무 너무 잘 나왔어. 서프라이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작년부터 엄청 안 좋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제조업 벌써 침체 왔다가 지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점점 시장에서 들기 시작했고 그 부분이 당연히 GDP 나올 쪽에다가 미래 전망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죠.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상승하고 나와서 가장 최근에 나온 GDP 나오는 2.5%로 절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목표치가 2%니까 2%보다 0.5%포인트 높은 상황인데 올해도 되게 괜찮다라고 GDP는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장기 국채 금리가 윗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죠. 성장이 좋대잖아, 미래에. 에스티메이트 되고 있는 부분이. 다음, 인플레이션. 저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인플레이션 두 번째 웨이브가 온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선철 씨가 말하는 그런 뭐 스파이크로 온다,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3%에서 2%까지 가는 게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에서 2%로 가는 그 마지막 마일스톤은 파괴적인 소비 파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증시가 이렇게까지 솟구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파괴가 일어난다? 부의 효과가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 소비가 줄어든다? 이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인플레이션도 일단 3%에서 더 끌어내리는 거는 말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근데 미시간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보면은 내려오면서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2.8%로 높긴 해요. 목표치로 잡고 있는 것보다는. 그다음 최근에 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금도 아시다시피 뭐 2,000불에서 뚫고 지금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이미 이거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전 인플레이션 분명히 다시 온다고 얘기했어요. 3%에서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 마지막에 다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SO일도 사실 샀었는데 그래도 SO일 꽤 들고 있었죠. 한 달 정도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못 먹고 팔았어요. 주식 참 못해 보면은. 주식 진짜 이제 안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진짜 주식을 못해요. 안 할 거예요, 이제. 뭐 사면은 채권 살 생각이 있고. 근데 주식은 진짜 제가 플레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안 해. 주식.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일단 원유 선물 자체가 이렇게 올라온 거는 다시 인플레이션에 분명히 압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금도 올라가고 있고 이 자체가 이미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근데 자산 시장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파괴가 일어난다? 소비 침체가 나온다? 아,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절대 나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소비가 막 나쁠 거다 이렇게 좋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좀 어려운 게 뭐 카드 연체율이나 민간 소비 대출 연체율 이런 거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요게 조금 이렇게 그 소비 파괴가 나오기까지에는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다시피 부의 효과 그 자체가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장기금리 마지막에 보여준 것까지. 그럼 기대 인플레도 올랐네. 지금 모든 방향이 장기금리가 상방으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넓게 보면 5%까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작년에 올라갔던 거는 사실 현선물 베이시스 트레이딩 때문에 올라갔던 그 공매도 세력, 막 그런 거, 이게 금융단에서 수급 가지고 장난친 부분으로 5%까지 올라갔던 건데, 일단은 4.5%부터 매입 예정이고, 매입해도 한 10% 정도 매입해서 좀 더 추이 지켜보고 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요 뒷단에서 단기 그러니까 이 인플레 자체가 다시 튀어오고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의 영역일 것 같습니다. 물론 4.5%도 충분히 좋은 금리니까 충분히 매수할 의사가 있고요. 예, 일단 엔화, 특히 엔화, 일본 중앙은행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빠잉!